이제 1단원을 끝내고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가 급한 관계로 힘들겠지만 3단원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단원은 쓰기 윤리와 보고서 쓰기입니다. 쓰기 윤리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자,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고서 쓰기랑 같이 나온 이유는 보고서 쓰기를 할 때 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단원으로 묶인 거죠. 학습 목표를 함께 보면 첫 번째,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킨다. 여기서 핵심은 쓰기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의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보고서를 잘 썼기를 바라요. 자, 이런 식의 보고서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하냐?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절차와 결과. 그럼 보고서는 이러한 특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보고서의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쓰기 윤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구성이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 쌤이 한 3문제를 냈는데 지금 거의 2문제를 알려준 점이죠. 보고서의 구성. 그리고 보고서의 구성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보고서를 쓸 때 상당히 높다 와 같은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죠. 왜냐? 상당히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다는 거지? 모호하죠. 높으면 뭐 1cm를 높다, 2cm 높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 높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줘야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쓰면 안 돼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보고서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주관적인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또는 자료가 그렇게 나타내어야 하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정확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의 구성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보고서의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모호한 표현을 하나 들고 이 표현이 틀린 이유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이 단어에서 문제가 3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3개가 딱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단원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에 취재하는데 10일. 자, 누군가 자료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인데 내가 그거를 복제하는 데는 10초예요. 표절이라는 말이죠. 표절. 아니면 짜깁기. 보통 짜집기라고 하는데 표준말로는 짜깁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나 짜깁기 하는데 또는 복제하는데 10초인 거죠. 누군가의 노력을 앗아가는데 10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쓰기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복사해 오곤 하죠. 백일장 대회에도 여러 가지 시들에 나타난 또는 노래에 나타난 가사들을 짜깁기해서 작품을 낸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쓰기 윤리를 배워볼 겁니다. 만화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별로 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 종류 중에 하나죠. 이거를 쓸 건데 우리 모두는 무엇을 조사할까 해서 여기 여학생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 어때? 라고.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제니까 이거를 주제로 택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조사해서 모이자 해서 각자 모였습니다. 자, 그동안 조사한 내용 정리하고 분석해보자. 어디에서 찾았냐고 물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료를 여러 개 찾아서 적당히 짜깁기 했어. 이 내용은 옳지 않죠. 쓰기 윤리에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아무 자료나 가져온 거죠. 출처도 명시해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더더욱 정확할 리도 없겠죠. 자, 우리는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올바르게 인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인용을 하냐? 출처를 명시해야 됩니다. 출처 밝히기. 그 다음에 짜깁기 하지 않기. 내가 쓴 것처럼 하지 않기. 남의 자료를 내가 쓴 것처럼. 속이지 않기. 그리고 자료가 정확한지 파악한 후 인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출처가 믿을만하다고 한들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인용할 때는 그 자료가 정확한지 파악을 해야 되고 더불어 출처도 믿을만한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겠죠. 자, 이 밑에 학생들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땡땡 누리집 출처를 밝혔죠. 게다가 믿을 만한 출처입니다. 같이 잘 적어두었고 이렇게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돼 라고 하면서 쓰기 윤리를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설문조사 결과는 어때? 하니까 예상보다 더 많은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다르네? 이 결과를 조금만 고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면 실험이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결과를 사실대로 적지 않고 자신들이 원래 의도했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 맞게 왜곡하는 거.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쓰기 윤리는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쓰기 윤리 두 번째. 실험이나 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다.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자신이 이 실험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한 것처럼 쓰는 것도 안 되겠죠. 더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한 척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죠. 쓰기 윤리에 대한 정리. 이런 쓰기 윤리를 지켜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자, 쓰기 윤리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쓰기 윤리와 관련해서 학습 활동 풀어보겠습니다. 이 학습 활동만 풀고 다른 활동은 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잠깐 강의를 멈췄다가 이 학습 활동을 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진우의 경험이 나타나 있죠. 국어 선생님께서 커피단리를 읽고 줄거리와 감상을 쓰는 숙제를 내줬다. 나는 그게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약해 놓은 글이 여러 개 있어 필요한 내용을 골라 베꼈었다.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문장을 다듬기는 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러 글을 짜깁기 해서 본인이 쓴 것처럼 했다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올바르게 인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 학생, 소미죠, 소미. 자, 여름방학에 이런 숙제가 있었는데 나는 제주도로 갔던 걸 쓰려고 했다. 근데 내용을 마련하다 보니 몇 군데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않았지만 유명한 곳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찾아 직접 다녀온 것처럼 내용을 꾸몄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찰. 자신이 관찰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한 것처럼 글을 작성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위에 진우랑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바르게 인용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호. 선호는 뭐 이러이러한 구절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가 만든 말인 것처럼 썼다. 얘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인용하지 않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인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인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기 윤리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3단원은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 단원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범위 단원을 선생님이 원래는 4-1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1이 아니라 4-2입니다. 4-2에서 한 문제 정도 냈고 쉽게 냈으니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다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청중을 고려하며 자신있게 말하기가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 1번을 보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청중의 관심과 요구입니다. 두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말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대한 게 학습 목표 2번입니다. 만화를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삼촌, 블랙홀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삼촌이 초고 밀도에 의하여 생기는 중력장의 구멍이야. 그 중심부의 밀도가 빛을 빨아들일 만큼 매우 높지. 라고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겠죠.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난 척만 할 뿐이고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주진 못했습니다. 자, 밑에 이모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우주에 있는 건데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 검은 구멍처럼 보이는 것을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여기 보면 초고밀도, 중력장의 구멍, 빛을 빨아들일 만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청자의 수준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할 수준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청자가 뭘 요구하는지, 나의 이 말을 왜 듣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청자가 무엇을 관심에 두고 있는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뭐를 관심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말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즉 내 말하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수준과 요구와 관심을 고려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고려해서 시험 문제를 찝어주겠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배울 거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하기의 달인이 되기까지 만화거든요. 자, 이 여자 주인공은 연우입니다. 연우, 처음에 고민을 합니다. 주제는 뭘로 하지?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지금 청자의 관심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청자는 친구들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 필통을 찍찍거리고 있네요. 필통을 찍찍거리다가 이 찍찍이가 상호형 열매에서 만들어졌다는 선생님의 얘기에 친구들이 관심을 보인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했을 때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들을 소개해야겠다 라는 주제와 목적을 세웁니다. 청자의 관심을 고려해서 이걸 세우고 있죠. 자,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사진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라는 점은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관심인가요? 아니죠. 청자의 수준인 거죠. 청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사진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진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독자나 청자가 이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생체 모방 기술이 뭘까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연우라는 학생은 청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생체 모방 기술이란 말은 생명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쉽게 풀어 말하는 게 더 좋겠어 라는 거죠. 이렇게 청자의 수준과 그리고 앞서서 관심을 고려해서 지금 말하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겠죠. 이게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못했는데 떨린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쓸모가 없죠.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쯤 하면 어때? 말을 하다 좀 절면 어때? 스스로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되지 뭐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표 날이 돼요.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야 돼요. 이 말하기를 할 때는 말하기 전과 말하기 중이 있을 텐데 말하기 전이든 중이든 뭐든지 청자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필통의 이 부분을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질문하고 바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청중을 고려한다면 잠깐 기다리는 거죠. 어떤 반응을 하는지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하면서 청중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발표 주제를 나열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에 맞아도 아프지 않은 주사 바늘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 바늘의 굵기는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라는 거를 친구들이 가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친구의 이런 수준을 생각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친구들이 아 라고 하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잘한다 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가 이해하도록 상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수준을 고려해서 표현을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보다도 가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네요. 여기 손짓도 해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주변을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나고 있지. 처음엔 떨렸지만 친구들이 잘 들어주니까 잘 끝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끝냅니다. 자, 연우는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그 과정 모두에서 청자의 관심, 요구, 수준을 아주 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자의 반응도 잘 살피고 있고요. 말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자랑을 하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말하고 하더라도 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청자의 수준과 관심, 요구를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연우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말하기 불안은 이후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배우고 여러분은 이 학습 활동에 초점을 두고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187쪽입니다. 187쪽에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만 풀어보고 시험 범위 진도를 그만 나가겠습니다. 자, 2번 잠깐 영상 멈췄다가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2번과 같은 경우를 한 문제로 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우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봤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겠죠. 자, 여기를 봤을 때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소재로 소개를 해야겠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청자인 친구들의 무엇을 고려한 거죠? 수준인가요? 그쵸, 친구들의 관심, 흥미를 고려해서 어떤 걸 하고 있죠?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체 모방 기술이란 말은 좀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를 청자인 친구들의 수준을 고려해 쉽게 풀어 설명하기로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50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하면 가늠이 안 되니까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해야겠다. 이것도 친구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거죠. 결국 이렇게 청자의 관심,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연우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 소개라는 목적을 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할 때는 청자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청자의 관심과 수준을 간과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말을 할 때 청자가 뭘 원하는지, 뭘 관심 깊게 보는지, 또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의 길이를 조절해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 범위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